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권리 변동이죠.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는데요. 그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즉 법률관계가 있으면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게 된다. 자, 여기 색깔을 제가 하얗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노랗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 하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밑줄을 이렇게 그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제 다 해드리겠지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들만 밑줄 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률관계라고 하는 건 말이죠. 권리 변동이다라고 하는 건 법률관계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 이 법률관계는 크게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제 주로 이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죠.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그냥 계약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더라. 어떻게 하는 거냐?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날 이행하기로 약속을 오늘 했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했으면 이행하기로 한 날 갑은 이 물건에 대한 권리 이전을 해줘야 되고, 을은 여기서 매매대금 2억이라고 한다면 2억 원의 매매대금을 서로 이행을 해주죠. 그럼 갑에 대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하면서 을은 권리를 취득할 때고 갑은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그럼 권리가 발생을 했고 소멸했죠. 그러는 과정에서 권리가 이동을 하니까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해서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설명입니다. 이게요. 예, 설명인데 이 설명 갖고 이해하시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권리 변동은 그 모습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죠. 예.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줄을 쳐 놓으시고요. 이와 같이 법률관계를 맺게 되면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한번 보긴 할 겁니다.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권리 변동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그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을 권리 변동의 원인, 즉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법률 요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한다.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제가 색깔을 달리 해놓지 않은 이유가 이게 이해는 필요하지만 시험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지 않아요. 제가 줄쳐놓은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만 이렇게 모아서 줄쳐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갑소유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을 경우에 화재라는 사건에 의해서 갑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된다. 단순한 사건에 의해서도 권리 변동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럼 단순한 사건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일어난다. 목적물이 멸실됐으면 그 목적물 위에 존재하는 소유권은 소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소유권이 소멸한다. 이건 법률 행위에 의한 거겠죠. 그래서 권리 변동의 모습은 이제 크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권리가 변경되고 소멸하는 걸 권리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권리의 발생도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토지 위에다가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권리가 처음 발생했겠죠. 이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시 취득한 갑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럼 제3자는 권리를 어떻게 됩니까? 승계해서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걸 권리의 승계 취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리, 갑의 권리가 을에게 승계가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승계의 형태는 포괄 승계, 이전적 승계가 있고요. 이전적 승계가 있고 뭐 설정적 승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적 승계다라고 하는 건 갑이 을에게 자신의 권리를 팔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특정 승계라고 얘기를 해요. 콕 찍어서 몇 개만 승계한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고 그 권리를 을이 승계받았다.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포괄 승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먼저 이렇게 나눠지는데, 포괄 승계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상속이고, 특정 승계는 매매 아니면 뭘까요? 또 교환,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래서 승계가 되는 거고, 설정적 승계는요, 권리를 다 승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일부 권능만 띄어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적 승계다라고 하는 건 제한물권 설정으로서 용익물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걸 설정적 승계다. 이 용익물권은 지상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지상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저당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다. 이런 것들 설정하는 겁니다. 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건 권리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 처분권 등 중에서 사용수익권만 권리 일부만 설정을 해주면 용익물권을 설정해주면 되는 거고 교환가치인 담보물권만 설정해준다? 그러면 담보물권 설정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갑의 권리는 아마 소멸하게 될 겁니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갑으로부터 권리가 을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과정을 권리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리의 변경은 권리의 주체 당사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의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것도 있고 권리의 작용이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권리의 주체는 갑의 권리가 을에게 이전적으로 승계가 되면 갑의 권리는 소멸하고 권리 당사자가 바뀌는 거죠. 그 포괄 승계나 특정 승계를 권리의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이전적 승계를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건 권리의 내용으로서 권리의 수 또는 양이 변경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의 수량이 변경이 된다. 그래서 권리의 양적 변경이다 또는 수량적 변경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성질이 변경이 된다. 그래서 성질적 변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수량적 변경이다라고 하는 건 이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이 설정이 됐다가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소멸하게 되면 권리자의 권리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량적 변경은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성질적 변경은요. 물건의 급부 청구권이 이행 불능이 됐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팔기로 했는데 계약까지 다 체결했고 돈까지 받았는데 이 물건을 제가 떨어뜨려서 깨뜨렸다. 그럼 이 물건으로 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즉 물건에 대한 권리가 금전에 대한 권리로 바뀌고 있죠. 이거를 성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건 승계 취득의 일종이고 권리의 수량적 변경 또는 수량적 변경에 해당하면서 권리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래서 물어보면 뭐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걸로 물어보죠. 이런 것들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면서 승계 취득의 일종이고 권리의 변경으로 치면 권리의 양적 변경으로서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요거 연결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요 연결만 조금 주의하시면 못 골라낼 건 없죠. 권리의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건 권리의 순위가 바뀐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3개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이 채무 변제로 소멸했다.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여기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 요게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고 승계 취득이면서 수량적 변경에 해당하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엮어 나가는 거. 요게 이제 쉽게 나오면은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포괄적 승계, 특정 승계 이런 걸 한꺼번에 묶으면 뭐냐 이게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원시 취득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원시 취득은 제가 줄을 쳐놓으려고 지금 해놨죠. 그래서 절대적 발생 이걸 원시 취득이다라고 하고 우리 교재는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에 절대적 발생에 여기 있죠. 네, 여기 보니까 예컨대 건물의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선점, 습득, 발견, 선의 취득, 시효 취득, 인격권, 신분권, 이거 가족권이라고 합니다. 가족권. 그래서 요즘에 신분권이라고는 안 그러고 가족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예, 신축에 의해서.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다. 요거 신축이죠. 그다음에 무주물 선점, 선점. 그다음에 습득. 이거는 매장물 발견이에요. 이거는 무주물 선점, 이거는 유실물 습득. 그다음에 매장물 발견이고 선의 취득, 시효 취득 이런 거 있죠. 시효 취득. 그다음에 인격권이나 가족권의 취득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당연히 그리고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당연히 인격권이라고 하는 건 출생을 해야 인격권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법인을 또 설립을 해야 인격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의 개념은 그거예요.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처음으로 권리를 만들어서 취득한다. 그 원시라고 하는 용어에 그냥 집중하시면 되지 용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요소가 다 뭐죠? 신축, 선점, 습득, 선의취득, 시효취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데, 전에 우리 시험에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상속. 그래서 상속은 당연히 승계취득이죠. 누군가 돌아가셔야 그 권리를 승계받는 게 상속 아니겠습니까? 상속이다라고 하는 거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적 승계와 뭐 설정적 승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설명하고 있는 요거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런 부분들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줄을 쳐드린 게 없죠. 그다음에 이제 뭐 특정 승계,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내용들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여기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정 승계는 매매를 통해서, 포괄 승계는 상속을 통해서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괄 승계다라고 하는 건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건 우리 시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은 민법상 권리고 포괄 유증이다 민법상 권리이긴 하지만 상속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괄 승계. 특정 승계라고 하는 건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 하나 정도 더 넣어두시면 되고요. 권리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거, 권리가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럼 주체가 바뀐다는 얘기는 여기서 소유자가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내용의 변경이다라고 해서 그 내용의 변경은 권리의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 질적 변경을 여기서는 성질적 변경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양적 변경은 수량적 변경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이 질적 변경은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채무불이행, 여기서 채무불이행이다라고 하면 이행불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물건을 여러분에게 팔기로 했다가 이 물건을 떨어뜨려서 깨져버렸다. 그럼 물건을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손해배상, 돈으로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요게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거, 요걸 질적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양적 변경이다라고 하는 건 수량이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의 제한 물건이 설정이 됐다, 요거예요. 근데 이거 찾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나온다.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런 것들로 주로 나온다라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의 변경까지 해서 우리 기본서 39페이지죠. 그 다음에 권리의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건, 가장 일반적인 권리의 작용의 변경이 저당권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승진하는 것, 이걸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다, 순위 승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동산의 임차권은 원래 채권인데,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데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임차권의 등기, 이것도 나오는데, 이건 뒤에 가면 임대차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거고, 우리 작용의 변경이 주로 시험에 등장을 하게 되면 요거죠. 순위 승진, 저당권의 순위 승진,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이 이제 밑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참고사항에 기본서 보시면 핵심 강의 노트다라고 해서 뭐 권리의 변경 이래가지고요. 작용의 변경에 권리 자체는 변경이 없고 양의 변경도 없다. 하지만 작용의 변경은 뭐가 변경이 된 거죠? 효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효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저당권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2순위 저당권은 1순위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남는 것만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1순위 저당권자면 최우선적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임차권도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하면, 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임대차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새로운 소유자가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또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등을 갖추게 되면 그게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아니야, 임대차 기간 남았어, 더 쓸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거를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작용의 변경이 요거 좀 하나 더 써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소멸된다. 그래서 권리 주체로부터 권리가 이탈하는 것이다. 뭐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건 권리가 소멸되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면 절대적 소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대적 소멸은요, 소멸했던 권리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제가 돼버렸다. 그럼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물권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냥 무슨 구구단 외우듯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또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한다. 그러니까 상대적 소유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소유권이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의미는 없고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앞에서 봤듯이 우리 줄쳐드린 부분 있죠. 줄쳤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얀 거, 하얀 표시한 것들이요. 이런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도 우리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권리 변동의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법률 요건이다. 권리 변동의 원인은 크게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우리 물권법에서 별도로 보고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 요거 정도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 법률 요건을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법률 요건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다라고 해서 그냥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개가 있다. 자, 매매 계약,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이 자신의 주택을 사라는 청약을 을에게 했고 을은 이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청약이다, 승낙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래요? 이게 청약이고, 살게요라고 하면 이게 승낙인 거예요. 요걸 또 의사표시라고 해서 민법에서는 별도로 청약이다, 승낙이다 이런 용어를 붙이는 겁니다. 그거 넘어가기 전에 그냥 살래요? 사실래요? 뭐 아니면 살게요? 이런 정도를 그냥 이해하시고요. 그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하죠. 그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고, 매수인 을은 갑, 즉 매도인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러니까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권리가 하나씩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행이 되면 갑의 권리를 을이 취득하게 되니까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 행위에 의한 걸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그래요. 여기 준법률행위,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사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건 준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에 준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가면은요, 무슨 최고를 했다, 그다음에 뭐에 대한 승낙을 했다, 뭐 통지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사무관리다라고 하는 건 내부적인 어떤 결합관계 없이 내가 누구에게 일을 시킨 것도 아닌데 그분이 우연히 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생겼다. 그럼 그 이익 범위 내에서 그 사람에게 지출한 비용을 상환해 준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보수를 준다든지, 그건 내가 받은 이익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주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 사무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킨 일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생겼다. 그럼 이익 범위 내에서 비용 정도를 지출하는 거 사무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 그렇죠.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 목적물이 깨졌다 그런 얘기죠. 그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같은 거 소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법률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앞에서 봤을 때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 할 때 갑과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사실래요? 그러면 을이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래요 라고 하는 청약, 살게요 라고 하는 승낙을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법률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즉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들을 통칭해서 그냥 법률 사실이다라고 해서, 저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곧 법률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청약과 승낙 이런 거요. 자, 그다음에 뭐 주의할 점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법률 요건은 매매에서처럼 복수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그런데 뭐 유언, 해제, 취소, 우리 앞에서 봤던 단독 행위들 있죠. 이런 단독 행위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뭐죠? 하나의 의사 표시만 가지고도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법률 사실은 서로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두 개의 의사 표시가 있었지만, 이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에게 나 법률행위 취소할래, 너 나한테 사기쳤어 라고 일방적으로 취소하게 되면 또 법률 관계가 소멸해 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법률 관계는 또 변동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정도고요. 법률 사실의 분류 이렇게 나오고 있죠. 법률 사실 뭐 용태다, 뭐 적법행위, 법률행위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건
개념만 좀 정리할게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고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의사표시 내용대로 당사자가 의혹했다라고 하는 건 의사표시 내용이 어떠하다 이런 거겠잖아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거고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하고 아주 똑같이 생겨서 효과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준법률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준법률행위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의사의 통지, 나는 이러한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최고 거절,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최고 거절. 이 변제 수령의 통지다라고 하는 거 이행의 청구다. 이건 이제 관념의 통지로 볼 수도 있고 또 의사의 통지로 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최고 거절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거 암기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유사한 시험에 주택관리사 시험에는 그게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시험엔 잘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관념의 통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에 뭐 감정의 표시도 나오는데 여기는 감정의 표시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망은 행위다라고 하는 건 배신행위예요. 배신행위. 배신행위, 내가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선의에 대해서 배신하는 행위를 용서한다. 이거 감정의 표시 아닐까요? 예,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그냥 버려버리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을까요? 법률 행위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범위 총칙에서 우리 시험범위는 전부 법률 행위에 관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순수 사실행위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위법행위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위법행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채무를 이행할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는 불법행위도 위법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행위. 그래서 위법행위는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위법행위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법행위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보실 필요 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내부적 용태는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는 관념적 용태, 뭐 의사적 용태라고 하는데 용태, 얼굴 용자, 태도 태자. 그래서 사람의 의식작용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굉장히 거창하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출문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내부적 용태가 뭐냐, 외부적 용태가 뭐냐, 의사적 용태가 뭐냐 이런 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1회부터 8회까지는 경련으로 시험을 봤고 그 이후에 9회, 10회서부터 시작해서 매년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31회까지 시험을 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진 40년 가까이 시험을 보면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서 뭐 사건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것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건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혼돈과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이 있으면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부당이득을 돌려줄 때는 선의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지만 악의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선의는 무엇을 의미하고 악의는 뭘 의미하느냐. 선의는 나에게 부당이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자가 선의자고 부당이득이 있었다, 부당이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자가 알고 있는 자가 악의자고 모르고 있는 자가 선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선의자는 잘 모르고 한 사람이고 악의자는 알고 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만 구분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선의, 악의, 선의,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되고 혼동이다라고 하는 건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물을 잡았는데 그 저당물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내가 사겠어 라고 해서 샀다. 그럼 저당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 물건의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때는 저당권 자체를 보존할 가치가 없죠. 그때 저당권이 소멸하는 걸 혼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부터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여기는 요거 두 개 정도만 의미가 있고 요것도 부당이득은 계속해서 우리가 뒤에서 계속해서 법률행위 사건 하나 이런 것마다 계속 얘기할 거고 혼동은 우리 물권법 총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천연과실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법률 사실을 총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예, 44페이지에 법률 사실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 사실 중에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요거 있죠? 요거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청약, 승낙 이런 것들, 추인, 동의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뒤에 가면은 저 의사표시의 종류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하나인 걸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두 개인 걸 계약, 의사표시 두 개 이상 여러 개를 우리 뭐 합동행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예, 의사표시 여기는 지금 하얀색으로 해놨지만 뒤에 가면 더 중요한 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 무슨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 불법행위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률행위 일반이 나오죠. 자, 법률행위 일반이다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에 관한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개념이 뭐냐, 일반, 뭐뭐에 관한 일반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일반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이제 문제고요. 자, 법률행위 하면서 법률행위 일반 제5장이 법률행위고요. 여기에 보면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반의 의미는 여기 지금 우리 빠졌습니다. 여기 일반.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관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